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30년 넘게 빼앗아 살다가 쫓겨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논리가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를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것이 아시아 해방 전쟁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짐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토록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일본 사회에서는 누가 책임자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졌습니다. 도쿄 전범 재판에서 A급 전범 일부가 처형되면서 전쟁의 책임은 군부 지도자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 책임에서 사실상 면제되었습니다. 이 면제는 곧 새로운 자기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군부의 폭주에 끌려간 피해자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가 반핵 평화운동의 상징이 되면서 전쟁의 기억은 더욱 강하게 피해의 언어로 채색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각 지역 공습 피해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국 곳곳에서 생존자들의 경험담을 기록하는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기억 수집 과정은 처음부터 선택적이었습니다. 공습으로 타버린 도시들과 원폭의 참상, 후방 민간인의 고통은 풍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 피해자 서사가 드라마와 영화, 만화를 통해 대중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서사의 구조는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전쟁이라는 악 혹은 군부라는 가해자와 거기에 희생된 민간인이라는 서사였습니다.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일본이 가한 폭력의 기억은 배제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전쟁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인의 집단 기억은 피해자의 기억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1990년대의 냉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타이완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피해자 집단 기억은 이웃 나라들의 기억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1995년 패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 총리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본이 아시아 민중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일본의 공식 역사, 인식 안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강력한 역공이 시작됩니다.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자위 전쟁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안부 성노 예설이나 난징 학살설은 날조이고 일본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역사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1997년 세 개의 조직이 거의 동시에 출범합니다. 첫째, 모두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입니다. 정치권에서 과거사에 대한 정당화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통해 교육 현장을 직접 바꾸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셋째, 일본 회의입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극우파 인사들이 결집한 조직입니다. 세 조직의 동시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전쟁에 임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 기억을 통일시키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후소샤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역사 수정주의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교과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에서의 이권을 지키고 서구의 경제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블록 경제권이 필요했다. 전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 해방 전쟁론이 등장합니다. 일본군은 1941년 12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로 쳐들어갔습니다. 후소샤 역사교과서는 이 전쟁이 동남아시아의 독립을 위해 벌였던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다고 서술합니다. 동남아시아를 서양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해방 전쟁론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지지배로부터 아시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에 나섰다. 대동아 공영권은 아시아가 단결해서 번영하자는 이념이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독립 세력이 일본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수십 년 전부터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일본 제국주의로 갈아탄 것이 무슨 해방입니까? 해방전쟁의 실제 내용도 봐야 합니다. 일본군은 1937년 중국 난징에서 3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인을 징용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착취했습니다. 일본에게 아시아 민중은 해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어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이었습니다. 일부 동남아시아의 독립 세력이 일본에 협조한 것도 일본을 진정한 해방자로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아시아 해방 전쟁론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남겨진 역사적 사료 앞에서 어떠한 설득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역사 수정주의가 왜 일본 사회에서 힘을 얻는 걸까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후 출생 세대는 전쟁 책임을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일으키지도 않은 전쟁에 대해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세대입니다. 고도 성장의 과실은 윗세대가 가져갔고, 정작 자신들은 잃어버린 30년의 경제 침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 수정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나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종군 위안부 문제와 난징 학살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펴는 선전전에서 일본이 지고 있기 때문이라 우깁니다. 1995년 이전에는 일본인 중에서 60% 내지 70%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NHK가 2025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5%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반일련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해왔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1970년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 유대인 희생자 추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 희생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나치의 범죄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지금도 처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공동체에 신뢰받는 구성원이 되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불편한 진실을 지우고 자랑스러운 서사를 만들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과의 신뢰는 무너지고 기억전쟁은 외교 갈등으로 번집니다. 일본은 젊은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일본 총리는 적당히 립서비스를 해서 얼렁뚱땅 면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브란트가 그랬듯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과해야 합니다.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을 방문해 반일련 범죄를 사과해야 합니다. 불편한 역사를 외면해서는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할 때에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우호 관계를 다시 쌓는 과정을 통해서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일본은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